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전쟁 세 번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은 왜 베트남에서 패배했을까요? 오늘은 타임라인으로 보는 베트남 전쟁의 전개와 결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에 제가 통킹만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킹만 사건이란 당시 북베트남 해안 인근을 순찰하던 미국의 구축함 매독스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북베트남의 어뢰전과 충돌을 했어요. 짧지만 실제 교전이 있었고요. 미군은 공중 지원까지 동원해 대응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에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두 번째 공격을 받았다는 미군 측의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문제는 이 공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거친 날씨 속에서 레이더가 오작동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조작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 워싱턴에서는 이미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더티 워,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은 린든 존슨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통킹만 사건을 들고 미국 국회에 압박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사 행동에 대한 권한을 요청을 했고요. 곧바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면적 권한이 부여되는 상황이었고요. 중요한 점은 이 결정이 단순한 사건에 대한 응답 이런 점이 아니고 냉전이라는 이 도미노 이론 속에서 공산화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나온 겁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주변에 있는 태국이라던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체제 경쟁의 상징이 이 베트남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965년이 되자 미국은 더 이상 제한적 개입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전 중에 하나가 롤링 썬더 작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군 공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3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폭격을 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북베트남의 산업시설, 도로, 철도, 보급망을 끊임없이 타격을 해서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동시에 지상군도 빠르게 늘어났고요. 1965년에는 약 18만 명 수준이던 병력이 불과 3년 만에 53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베트남 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본인들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술을 사용했어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병력을 투입하고 적을 발견하면 즉시 화력을 집중하는 이른바 탐색 후 섬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략은 곧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베트남은 고정된 형태로 부대가 모여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이 전형적인 게릴라 작전을 펼쳤고요. 낮에는 농민으로 살아가고 밤이 되면 무장 게릴라로 변합니다. 마을이나 정글 그리고 일반 주민들 속에 완전히 섞여버렸기 때문에 식별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낮에 미군이 폭격을 해서 지역을 점령하면 사라졌다가 철수하고 밤에 다시 나타나는 이런 방식의 전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지휘부는 전쟁을 수치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바디 카운트라는 건데요. 사살한 적의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패배했다를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을 많이 죽이면 결국 우리가 이길 거라는 논리였는데요. 이 접근은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전쟁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적이 한 명 죽으면 전체 적이 한 명 줄어들 거라는 단순한 믿음에서 오는 전략인데요. 실제 전장은 다릅니다. 한 명이 죽으면 그 사망한 사람의 가족들, 친구들 이 중에서도 게릴라에 투신할지 말지 고민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을 죽이면 오히려 적은 5명, 6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트남 전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베트콩들의 증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미군에 대한 반감이 따로 있진 않았지만 본인들의 친구나 가족들이 죽는 걸 보고
베트콩에 투신을 했다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그냥 숫자로 나열된 전쟁이 아니고요, 실제 사람들의 감정, 의지가 나타나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내 친구가 죽었고 내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던 전쟁이 1968년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구정공세라고 해서 베트남에서는 떼 공세라고 하는데요. 베트남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남베트남에 있던 100개 이상의 도시에 동시에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공격은 군사적 목표를 넘어서 상징적인 거를 노렸어요. 그게 바로 사이공, 지금 호치민에 있는 미국 대사관 공격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이 작전은 실패한 작전입니다.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고요. 미국에 입힌 피해는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수가 미군의 베트남 철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전쟁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전쟁은 곧 끝난다 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전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미국 내에서는 반전 시위가 확산됐고요,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전쟁은 베트남 정글 쪽이 아니고 미국 사회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유명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닉슨은 베트남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핵심은 간단해요. 미군은 철수하고 남베트남이 전쟁을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 국가의 개입을 안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로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남베트남군은 당나라 군대였어요. 전쟁 물자를 북베트남이 팔아먹고 전쟁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당시 중립국이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보급로로 활용하면서 전쟁은 더욱더 북베트남 쪽으로 기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1975년 마지막 단계가 시작됐고요. 북베트남이 봄 공세를 통해 빠르게 남하하여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후에 다낭이 연이어 함락되었고요. 전선이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 전차가 사이공 대통령궁에 진입을 했고요. 동시에 미군과 남베트남 인사들은 헬기, 함선을 통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패배 장면 그리고 철수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미군 그리고 전 세계에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강한 군사력이 항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실제 베트남의 전쟁비는 미군이 압도적으로 베트남군을 이겼습니다. 미군 1명이 죽을 때 베트남군은 9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베트남의 승리였죠.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은 계속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중동에서 미군들이 폭격을 해서 이란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고 죽이고 있지만 전쟁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랑 다른 인종, 다른 국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